개성공단의 기계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대신 군사 요충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남북관계 희망의 땅 개성공단, 결국 이렇게 폐쇄의 길을 가게 되는 건지 동북아 평화협력원 전현준 원장, 권태우 전 수도군단장과 함께 이 사태를 심도 있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개성공단 조업 중단 결정 하루 만에 북한이 전면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관계가 김영삼 전 대통령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현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엄중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천안함 폭침 사건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사건 네. 이런 등등의 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성공단은 돌아갔었어요. 멈추지 않고. 그만큼 개성공단이 주는 상징성이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햇볕 정책의 옥동자라고 할 정도로 햇볕 정책의 산물이기는 하지만 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사실은 이건 중지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면에서 보면 개성공단에서 벌어들이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그 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 사실 또 있었어요. 네. 벌써 2000년, 2006년 뭐 이점에서도 이 임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는 그 의문이 있었을 때 당시 통일부에서는 제대로 쓰여지고 있다. 이제 그런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군사적인 충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함에 따라서 정말 엄중한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됐었고 박근혜 대통령 포함해서 박근혜 정부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떻든 간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 특히 핵 개발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개성공단에서 들어가는 임금이 그걸 이제 벌크 캐시라고 해가지고 뭉칫돈이죠. 네. 연간 한 1억 달러 되니까 그것이 거기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중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미국,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좀 아픔을 감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중대한 정말로 중단을 한 것 같습니다만은 네. 물론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로서도 상당히 뼈아픈 결단을 한 건데 일단 북한이 폐쇄 조치를 내리면서 여기 있는 근로자들을 모두 추방을 하고 이 지역을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이 개성공단이 들어서기 전에 군사 요충지였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였습니까? 네. 우리 한국에서 전쟁이 났던 과거의 형태들을 이렇게 볼 때 네. 개성에서 파주, 문산 이쪽으로 연결되는 통로는 기동 공간이나 네. 또 적으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서울을 서쪽에서 포위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그 육사단이 네. 실제 1950년 6월 25일 날 육사단은 서울 서쪽에서 지금 그 부대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네. 서울 서쪽에서 포위를 하고 동쪽으로는 4사단이 네. 서울을 양익으로 양쪽 날개를 운용하는 모습으로 포위를 해서 점령을 했고 네. 이 6사단은 계속 대전을 거쳐가지고 호남 지역을 거쳐서 경상남도 하동, 마산까지 진출했던 아주 김일성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 혁혁한 전공을 세웠던 그런 공훈부대입니다. 그 부대가 휴전이 되면서 그때 전쟁 직전에 있었던 6사단 그 위치 그대로 배치가 됐고 네. 그때 또 우리 1사단이 백선엽 장군의 1사단이 그 지역을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도 그 1사단이 거기에 배치돼서 그 지역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동 공간도 넓고 네. 서울까지 아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기동로이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통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설치가 되면서 그 육사단이 뒤로 물러났기 때문에 이 지역을 좀 완충지대다 우리가 그렇게 봤었던 거군요. 그러면 만약에 이 지역이 다시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북한이 이 개성공단의 기갑부대나 또 방사포 부대를 배치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우리 안보에는 정말 엄청난 위협이 되는 거군요. 네, 과거에 그 정치인 중에 한 분이 네. 자기가 그 지역에 있는 북괴군을 갖다가 10km 싸우지 않고 뒤로 전선을 물리는데 혁혁한 공이 있었다고 자랑을 하는 걸 들었는데요. 사실 군사적으로 볼 때 전선 인근에는 중장비를 갖춘 그런 부대가 배치되지 않습니다.
기계화 부대 같은 경우는 최초의 돌파구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네. 바로 뒤에 숨었다가 아주 급속도로 전방으로 추진 배치되면서 상대방에게 충격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네. 전선에 배치되지 않고 약간 뒤에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포병 같은 경우는 쏘고 나서 금방 진지 변화를 한다든가 하지 않으면 우리 포병이나 항공폭격으로부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개성공단이 설치되고 그 지역에서 10km 정도 전선이 물러났다 하는 말은 그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고 네네. 이 지역이 지금 적이 다시 부대를 배치한다 하더라도 중장비를 갖춘 기계화 부대나 포병 부대를 네. 노출된 그런 개활지에 배치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아마 경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보병 부대 위주로 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지금까지도 말씀하신 대로 소총으로 무장한 북한 경계 병력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 특수 부대가 들어와 있죠. 국내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한반도 유사시에 어떤 그 훈련을 펼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키 리졸브 훈련이 3월부터 전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훈련은 특수하게도 미군 특수부대와 함께 사실상 북한을 어떻게 점령할 건가, 특히 네. 이제 핵시설이라든가 대량살상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시설들을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해서 그걸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훈련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시무시한 거죠. 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군과 우리의 또 특수부대들이 함께 이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굉장한 훈련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네. 북한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파나마에서 노리에가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군의 이제 침공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그 이후로도 후세인 체포라든가 카다피 사살, 빈라덴 사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미군 특수부대들과 네. 합동작전에 의해서 전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군이 특히 이제 주로 쓰는 게 프로데터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이런 무인 폭격기를 통해서 이런 이제 그 적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이번에 훈련 기간 동안에 네. 혹시라도 그 훈련을 빙자해서 자신들을 공격하지 않나, 최고 수뇌부를 네. 공격하지 않나 그런 이제 아마 공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물론 이제 지하에 숨겠지만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훈련을 통해서 물론 이제 김정은 수뇌부를 어떻게 공격할 것인가를 뭐 직접적으로 공격한다기보다는 네. 훈련을 계속함으로써 김정은에게 공포심을 주는 것이고 또 더 이상 그래서 김정은이 어떤 모험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 이제 그런 효과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참수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무서운 용어입니다만은 김정은 한 사람을 죽였다고 그래서 과연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일정한 수령 체제가 구조화돼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김정은이가 제거된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식의 김정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보다 더한 김정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수작전으로 그 사람만 죽였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닐 것 같고 오히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북한이 이 대량 보복을 한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참수작전을 한다는 것은 아닐 걸로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참수 작전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김정은이 이 특수부대를 염두에 두고 개성공단을 또 이런 군사 통제 구역으로 선포한 건 아닐까요? 제가 볼 때 군사 통제 구역이라고 하는 용어는 지금 그 전선 인근에 우리 같으면 민간인 통제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휴전선에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고 그쪽으로 들어가려 그러면 우리 군 통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선이 있는데 개성공단 그 지역의 그 개성 주민들이라든지 북한의 그 근로자들이 네.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 통제하기 위한 내부용도 있고 네네. 또 외부적으로는 우리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보여주기식인 용어이기도 하고 네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개성공단 얘기까지 해봤는데요. 우리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의 폐쇄라는 맞불,
좀 급박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강경파인 김영철의 작품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마 그 의사결정하는데 김영철이가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것이고 김양건이가 그 사망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숙청 과정이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네. 강경파가 득세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그 의사결정에 개입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로 나오든지 간에 사전 대비한 그런 네. 그 단계별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철 같은 경우는 그 우리한테 알려지기로 상당히 난폭하고 아주 폭력 성향이 강하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목표지향적이고 임무 완수를 위해서는 어떤 짓이든지 서슴지 않는 그런 인물로 이렇게 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이 지역이 긴장이 높아지면서 이미 개성공단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유세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맛을 본 그 근로자들이 네. 동료가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확대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을 무마시키는 차원에서 그 결정을 한 김영철이가 뭐 대남 비서로 지금 됐다 그러는데 네. 그 김영철이가 숙청될 날도 가까워진 거 아니냐. 김정은이한테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스스로 명을 재촉하는 그런 것인데 네. 김영철이 강경파가 곧 숙청될 날도 멀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숙청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도 할 수가 있겠군요. 아마 그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네. 아무래도 그 권력 유지를 위해 가지고 사용되던 모든 그 돈이 다 차단된 가운데 또 주민들의 그런 불만도 커지게 되고 김정은으로서는 그 주민 불만 무마용으로 어떤 카드를 내야 될 텐데 그때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그 방안을 제시했던 김영철이가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북한의 권력 네. 이동되는 그 과정을 봤을 때 그리고 아주 무모한 숙청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봤을 때 예측이 가능하다 네.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이렇게 개성공단은 폐쇄가 된 가운데 앞서서 저희가 개성공단 기업협회 측의 얘기도 들어봤지만 일단 그 기업 내에 개성공단 내 원자재나 부자재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 자산은 동결이 됐습니다. 북한이 이 지역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폐쇄해버리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위탁을 해서 중국이라든가 러시아에 위탁을 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사실 어느 것 하나나 그 예측하기가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북한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일부 원자재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계속 가동하기는 너무 부족하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남한으로부터 계속해서 원부자재가 들어가지 않는 한은 이제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전기라든가 수도 이런 것들이 지금 공급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수십만 킬로와트의 또 뭐 다른 발전소가 또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고 폐쇄를 한다고 하면은 다음에 이제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완전히 없애 버리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는 더 이상 힘들다 개성공단이. 그렇지만 혹시 차기 정부에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다시 가동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기다려 볼지도 모른다는 그런 설비가 생각을. 오래 두면 다 못 쓰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은 그 기술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일했던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투입해서 물론 이제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그 기계 같은 것은 계속 보존할 수 있으리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으로 위탁 가공인데 그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사실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이 강한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저런다. 그런데 거기에 개성공단에 중국 기업가들을 투입을 해서 그걸 가동시킨다. 그렇다면 그 이제 한중 관계는 파탄이 나는 것이고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이 정말 빗발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중에서도 좀 가능한 게 좀 기다려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그걸 폐쇄를 해서 군이 장악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지금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그 관리도 개성시 인민위원회에서 하도록 민간 정부가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취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먼저 뼈아픈 결단을 했으니까 국제사회에서 이에 맞는 좀 동조를 해주고 제재를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이 북한 군부에게 3년치 군량미를 미리 준비해 놓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김정은은 마유의식 행보를 계속해서 가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글쎄 국가 지도자가 주민들 먹는 것까지 목표량을 정해놓고 얼마 정도를 비축하라라고 네. 언급할 언급할 정도라면 그것은 뒤집어 봤을 때 북한의 경제가 먹는 것을 그렇게 근심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북한군은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영농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출을 가지고 자급자족하는 형태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영농을 독촉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비춰집니다. 만약 이 상태가 계속되게 된다면은 북한군으로서도 군사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네. 4월까지는 동계 훈련 기간입니다. 이 훈련 기간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때 네네. 연기가 될 때 아마 군 내부에서도 상당한 동료가 있고 불만이 표출될 겁니다. 통상 이 시기가 되면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우리 개성이라든지 이 지역으로 그 북한군들이 많이 탈출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주시하면서 네. 북한 군사적인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의 움직임도 관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결단을 했으니까 중국도 이제는 좀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일단 그 전면적으로 이제 봉쇄한 것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한 게 또 있습니다. 북한을 직접 겨냥한 거지만 우리가 이 정도까지 정말 피를 흘리면서 우리 아픔을 지금 참으면서 이게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줬는데 이제 중국과 러시아도 어떻든 그 제재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압박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 중국의 반응은 없습니다.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지금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네. 고민을 하고 있겠죠. 자신들이 만약에 너희들 또 개성공단 먼저 폐쇄를 해봐라. 그러면 우리도 참여하겠다. 만약 이런 식의 사인을 했다고 한다면 고민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제재는 참여는 하겠죠. 그렇지만은 역시 원유를 중단한다든가 광물 자원을 수입하지 않는다든가 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든가 하는 그런 고강도의 대북 제재에는 참여하기가 역시 힘들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큰 흐름에서 볼 때는 그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큰 보시는군요. 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이 곤란에 빠져서 동북 삼성 쪽으로 대량 난민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동북아 평화협력원의 전현준 원장, 권태우 전 수도군단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